안녕하십니까. 경제성공학 13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보고를 위한 결산보고서를 우리가 재무제표를 하는데,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재무회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외부 이해관계자, 주주, 채권자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해진 회계원칙, 국내 또는 국제 회계원칙에 따라서 작성한 회계보고 기준서입니다. 여기서 회계원칙이라는 것은 현재는 국제회계 표준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산출물을 보면 크게 재무상태표, 즉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전자공시를 보면 보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기간의 어떤 회계결산기간 동안 우리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등이 재무제표의 구성 내용이 됩니다. 즉 이러한 재무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GAPP 보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처리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우리 재무제표의 주요 산출물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 한국의 GAAP와 국제 재무회계 기준의 기본 재무제표는 크게 보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어떤 재무제표 각각은 어떤 내용이냐면,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특정 시점, 즉 결산 시점에 자산과 부채, 자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나타내는 게 대차대조표가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통상 상장법인의 경우에 1년 단위로 우리가 경영 성과를 표현하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이때 총수익과 비용,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사용 및 처분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이 활동을 통해서 단기 동안 발생된 단기 순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단기 순이익을 배당을 할 건지 아니면 유보를 하고 적립을 할 건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부분, 즉 영업, 투자, 재무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차대조표에는 현금이 100억, 부채가 60억, 자본금이 40억 이와 같은 형태로 될 테고, 즉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매출 200억, 비용 150억, 순이익이 50억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되고, 이 이익여금 처분은 순이익 50억 중에 배당은 20억 하고 유보는 30억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테고, 현금 흐름표는 영업이익은 40억, 투자는 30억 했고, 재무에 따른 결손이 5억이 났다. 이와 같은 관련된 부분들을 표현하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재무제표에서 회계기간과 결산일을 보면 통상 회계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일은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 대한민국의 경우에 대개 12월 31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의 경우는 3월 말, 국가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1년 기준, 회계기간은 1년이고 결산일은 통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활동과 재무제표의 각각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를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회계기간 하는 회계기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재무상태는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익도 생기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된 이익 잉여금을 발생한 것을 처분하기도 하고 현금이 유입되기도 하고 유출되기도 합니다. 이 각각을 그러면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을 테고, 이 잉여금의 발생과 처분 관련된 부분들은 이 잉여금 처분 계획 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을 테고, 그 기간 동안 수익이 얼마 생기고 비용이 얼마 발생되는지를 보면 손익 계산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몽땅이 정리된 부분이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대차 대조표가 됩니다. 직전의 어떤 대차 대조표에서 1년 사이에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현금 흐름을 기반해서 다시 4년도에 대차 대조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결산일의 우리가 재무상태, 즉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자본이 얼마인 것을 아는 대차 대조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회계기간 동안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이 부과되면 차년도에 결산일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 대조표가 만들어집니다. 즉 대차 대조표는 어떤 특정 시점의 스냅샷으로 딱 찍히는 값입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이 추가돼서 4년도에 대차 대표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차 대조표부터 먼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일에서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기술한 표를 대차 대조표입니다. 통상 재무조표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저희가 대차 대조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차 대조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서의 회계의 기본 등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자산이라 하면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지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원.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산이라 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산이라 한다.
그리고 그러면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부채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즉 기업이 갚아야 할 것을 부채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행 대출을 하거나 사채를 빌리는 게 우리가 부채가 되겠죠. 즉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자산이라고 하고, 그 중에 기업이 갚아야 할 부분은 부채랍니다. 나중에 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인데, 기업의 순자산 또는 소유주 지분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업의 순자산을 저희가 자본을 하겠습니다. 앞에 수식에 따라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하면 되는데, 크게 이해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자산이다. 그 중에 기업이 갚아야 될 남의 돈으로 빌려서 또는 차입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채라고, 그 나머지를 우리는 자본이라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종류에서 보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인데, 자산의 주로 보면 우리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을 수 있고요.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에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사례를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몽땅이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10억, 공장이 50억이다 하면 이게 전체가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은행의 대출로 우리가 30억을 만약 했다면 은행 대출 30억은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 총 60억 중에 은행 대출 30억을 제외한 나머지 30억은 살펴보니까 투자자의 출자로 20억이 있고, 그 사이에 사업을 해서 누적 이익 10억이 있다면 그게 자본이 되겠습니다. 즉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부채는 기업이 갚아야 할 것을 우리가 부채라 하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산도,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에서 보면 자산은 크게 보면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기준은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각자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채도 보면 앞에 설명드린 자산도 유동,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듯이 부채에도 유동 부채가 있고 비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의 기준과 동일하게 1년 이내의 기준이 적용을 해서 분류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것을 유동부채라는데, 이런 단기 채무를 주로 유동부채라 하고, 1년 이상 초과되는 장기 채무를 주로 비유동 채무라 합니다.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유동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비유동 부채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기업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본입니다. 자본은 투자자에 의한 자본금, 자본 거래로부터 발생한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기타 조정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자본금이라는 것은 회사를 처음 만들 때 또는 회사를 운영 중에
주주가 기업에 납입한 법정 기본 자금을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 있을 수 있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식의 발행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액면가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입니다. 즉 예를 든다면 저희가 액면가가 5,000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발행할 때 주주와의 거래에서 우리가 그것의 10배인 5,000원짜리를 5만원에 만약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 그 차액 45,000원이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우리가 계정에 합산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쌓아둔 돈입니다. 즉 1년에 장사를 해서 순이익이 10억이 났는데 그 중에 일부 5억은 배당을 하고 5억은 배당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해서 적립하면 그게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마지막 이타 조정 항목으로 자기 주식을 사거나 주식 할행 발행 자금이나 환차손이나 어떤 토지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재평가해서 금액을 우리가 자본으로 편입될 때 그 비율을 우리가 기타 조정 항목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이나 자산, 토지의 재평가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차 대조표 예제입니다. 자, 자산은 1년에 한 번씩 대차 대조표가 주로 발생이 되고 분기별로도 발생이 되면 발행을 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산의 총계에 3,200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채가 1,950억이고 자기 자본이 1,250억입니다. 즉 자산의 3,200억하고 부채와 자본을 합한 3,200억은 같아야 됩니다. 항시 자산의 합계와 부채, 자본의 합계는 가통해야 됩니다. 이 중에 그러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산 안에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각각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하면 자산의 총계가 될 테고 부채에도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으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기본적으로 부채의 총계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에서도 보통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기주식을 해서 총하면 자본총액이 됩니다. 이게 현재 시점 이 회사의 2000년 XX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자산의 내역 그리고 부채, 자본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채 중에 유동 부채의 비율이 얼마인지 비유동 부채의 비율이 얼마인지 전체 자산 중 부채의 비율이 얼마인지 등을 통해서 회사의 안정성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부채의 비율은 회사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차 대조표를 보면 기업의 모든 자산, 어떤 문제가 한계가 있냐면 기업의 모든 자산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무형자산, 즉 예를 든다면 삼성이나 애플의 브랜드 파워와 관련된 이런 자산들을 이 대차 대조표에 녹여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차 대조표의 금액은 해당 항목 발생 시점에 화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사이에 대한 부분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를 정확하게 실시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같은 금액 환산이 어려운 항목들의 반영이 어려운 것은 앞에 1번과 유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형태가 없는 것들에 대한 파악은 가치 산정에는 한계가 일부 있습니다. 즉 무형자산에 대한 과소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브랜드 가치와 관련된 게 대표적이고, 두 번째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가치, 즉 숙련된 연구원이나 우수한 경영진의 영향을 과 관련된 평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과거 시점으로 우리가 공장 산지를 현재 100억, 1억에 산 것을 현재 100억이라 할 때 장부사진 여전히 1억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재평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반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시간 반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 측정이 불가능한 기업의 문화라든지 시장의 지배력 이런 것과 관련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대차 대조표의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회계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기술한 표입니다. 좀 더 앞부분보다는 좀 더 이해가 좀 더 용이하리라 판단이 되는데, 즉 손익계산서는 크게 보면 총이익이 얼마였는지, 영업이익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경상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에 순이익은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를 빼준 겁니다. 매출액은 계산이 나올 테고 매출원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 즉 재고를 반영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기존 단기의 재고액에다가 현재 시점의 재고액을 빼주고 그 단기의 매입액을 계산하면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판매업이나 제조업이나 유사한 형태로 계산합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다가 판매 및 일반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판매 및 일반 관리비는 판매 또는 기업의 관리 유지 활동에 대한 발생하고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비용. 저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매출원가를 우리가 일반 판매 관리비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 회계 기준에서 보면 일반 판매 및 일반 관리비는 별도의 항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다 영업 외 비용을 빼고 영업 외 수익을 포함합니다. 즉 경상이익은 뭐냐? 영업이익에다가 영업과 관계없는 비용과 수익을 포함한 게 경상이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또 뭐가 있냐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경상이익에다가 특별수익 또는 특별손실을 계산합니다. 특별수익 및 손실은 예상치 않았던 사건으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주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서의 산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XS 1월 1일 기준에 200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손익계산서는 1년 단, 일정 기간 동안 1년 단위에 있던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503억 2천만 원. 이때 매출 원가는 매출액이 2,500억이고 매출원가는 1,003억입니다. 이 1,003억을 어떻게 계산했냐? 앞에 저희가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즉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합하고 기말 재고를 빼주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에다가 뒤쪽을 빼주면 매출 총이익은, 즉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2,500억 중에 1,500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매출 총이익을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업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경상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판매관리비가 나옵니다. 판매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판매와 관련된 부분의 내역들이 총 합해져서 약 560억 정도. 그럴 때 이 차이를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은 939억 5천만 원. 자, 여기서 영업이익까지 저희가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경상이익입니다. 경상이익은 영업의 활동에 따른 이익과 비용입니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걸 계산하면 이 차이, 즉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을 앞에 있는 영업이익과 합계 계산하면 경상이익이 나옵니다. 경상이익은 905억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이익이 나오나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데 특별 수익, 특별 손실을 배정해주면 특별 이익, 특별 손실 계산하면 905억에다가 이익과 손실인 15억을 차감하고 나면 890억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됩니다. 법인세 180억을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890억에서 710억. 즉,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전체를 보면, 손익계산서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의 관계를 보면 전년도에 어떤 대차 대조표가 해서 1년 사이에 스냅샷을 딱 찍었는데 1년 사이에 손익계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합해져서 당해 연도에 대차 대조표로 합산이 됩니다. 즉 연말의 결과가 그 1년 사이에 손익계산 합해져서 다시 연말에 차년도에 대차 대표를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재무제표, 자산, 자본, 부채에 대한 개념, 대차 대조표의 내역에 대한 이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